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비니입니다. 네, 저희 요한네스 일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데카르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 137쪽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체, 데카르트가 말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데카르트의 철학은 실체의 철학이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진희님, 실체가 뭔가요? 원래 좀 데카르트 시작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이제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앞서서 고전 철학에서 뭐 물질, 대상 이런 것들과 같은 사유의 방식이나 뭐 대상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실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네,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봤던 인식론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체에 대한 생각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앞서서 우리가 했던 뭐 직관이라든지 뭐 이런 명석 판명함 이런 것들까지도 이후에 쭉 같이 이야기가 될 텐데요. 지금 일단 실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체는 우리 세상에 가변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계속 이루는,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질로서, 관계로서, 작용으로서 여러 가지를 떠받치고 있죠. 그리고 관계 맺고 있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과 더불어서 형이상학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무엇이 있다를 얘기를 할 때는 그 기본 개념의 단위로서 실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의 어떤 현상의 중심 혹은 그 배후를 이루는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가변적인 성질과는 반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이제 실체와 비슷하게 실제도 있죠. 네, 그래서 실체와 실제를 같이 알아야 될 텐데 실제는 일단 인간에 앞서서 우리가 인식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인식이나 뭐 인식을 위한 경험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 상관없이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실제 혹은 실제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알아두시고 나올 때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거나 앞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인식론적인 부분과 어떻게 실체까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에게 실체는 이데아인가요? 플라톤이 현실에서 뭔가를 실체로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이데아적인 실체는 아니었던 거죠. 현실의 실체가 있는 것이고 플라톤은 이데아적 실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현실의 실체는 우리가 지금 말한 데카르트의 실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데카르트가 실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서 일종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플라톤에게는 그것이 조금 구분돼서 생각이 되었던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참 어렵죠. 개념이라는 게. 자, 데카르트의 철학은 실체, 여기 substantia라고 나와요. 실체의 철학이다. 자, 의식작용의 목표는 언제나 사물들의 본성이다 라고 나오고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도 본성, 본질, 사물의 근거라는 말 등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스콜라 철학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실체에 관한 정의를 데카르트가 내리는데, 읽어보면 존재하고 있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실체인 거죠. 다시, 존재하고 있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실체, 데카르트의 실체인 것이죠. 음.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적인 정의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실체란 그 본성에 의해서 다른 것, 즉 기체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요.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적인 정의. 자, 이것과 비교해 보면 데카르트의 실체의 개념에는 단순한 실제 형식에 대한 물음뿐만 아니라 실제의 근거에 관한 물음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실제 형식과 실제의 근거에 대한 물음까지 이 실체의 정의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데카르트를 따르자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느님이라는 유일한 실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조물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고유한 인과관계와 독자성이 모두 저절로 부정되며 실제로 기의 원인론과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결론이 내려지고, 따라서 데카르트의 정의는 스피노자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범신론으로 내닫게 된다. 물론 데카르트 자신의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결심한 것에 다시 제동을 걸고 계속해서 피조된 존재 속에서 실체를 인정하려고 했다. 자, 아까 하나님이란 실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피조물 세계에 있어서 고유한 인과관계, 독자성 모두 부정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벼란 거죠 지금. 어. 처음에 결심한 것에 다시 제동을 걸고 계속해서 피조된 존재 속에서 실체를 인정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요. 무한한 실체, 이건 하느님이고, 유한한 실체가 또 나오죠. 무한한 실체, 유한한 실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 자, 유한한 실체는 물체와 정신 이라는 두 계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설사 하느님에게는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해 있지 않고, 아까 실체의 정의가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존해 있지 않다. 이게 인제 실체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해 있지 않고 물체와 정신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해 있지 않아요. 스스로 완전히 독립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고 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물체와 정신을 당연히 실체라고 불러도 좋다. 실체라는 명칭을 하나님과 피조물에 관해 한 가지 뜻으로 써서는 안 된다. 실제 개념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더라면, 실체, 아까 인제 무한한 실체, 유한한 실체 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실체라는 단어가 무한한 실체, 유한한 실체라 하지만 이 무한한 실체의 실체와 유한한 실체의 실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체의 개념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더라면 데카르트는 인간의 인격에서 그 자립성을 빼앗아 버렸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명과 똑같은 관심사였던 영혼의 불멸에 관한 증명이 무슨 뜻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더불어서 인간 그 영혼의 불멸에 관한 것도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동등하게. 그러니까 물질 세계,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세계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물체와 정신이란 실체를, 유한한 실체. 근데 제가 인제 여기까지는 책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딱 보면 보여요. 뭐냐면 자, 제가 지난 시간 꽤 오랫동안 밀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자, A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A A와 B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 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데카르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A와 B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무한한 실체, 하나님, 이건 중세에서 주구장창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실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무한한 실체는 원래 있었어요. 그 전에 철학자들도 다 갖고 있었어요. 뭐 언어는 다르겠지만. 데카르트의 특이점은 뭐냐면, 물론 데카르트한테도 방점은 무한한 실체 하나님한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신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중세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방점과 달리, 의도와 달리 데카르트가 유한한 실체를 주장하는 바람에, 자, A 플러스 B, B를 주장하는 바람에, 자, 물체와 정신도 실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뭐 하나님이 무한한 실체다, 이거는 별로 특이점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전에도 많이 다 주장했기 때문에. 물체와 정신도 실체다, 이러니까 이제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이 봐도 야 하나님만 실체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봐도 야 물체도 중요해? 하나님 못지않게? 정신도 실체한다고? 이렇게 되는, 특히 이제 물체에 주목했던 데카르트.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문단의 해석이 뭐 뒤에도 그렇지만 데카르트가 이렇게 이제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는 이렇게 격가지로 유한한 실체, 그중에 물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이게 훗날의 철학자들한테도 화두가 된 거죠. 야, 그럼 물체, 야, 그것도 실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철학을 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전 시대로부터 되게 독립적으로 뭔가 멀리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좀 거리상으로 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전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우리가 회의주의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주의가 어디서부터 기인해서 어떻게 데카르트에 정착을 하고, 데카르트가 어떤 방식으로 회의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근대가 시작됐는지를 잘 알아야 될 텐데, 사실은 데카르트의 이론 전반적으로 좀 중세 스콜라 철학의 분위기가 아직도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세 스콜라 철학의 분위기가 그 르네상스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고대 얘기했던 그 회의주의가 그대로 다시 불려온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형태가 데카르트였고, 좀 데카르트의 대척에서 좀 부정적으로 회의주의가 불려져 온 것이 뭐 독단론이나 뭐 신에 대해서 좀 맹목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방식으로 회의주의를 가지고 온 것이 이제 근대의 시작인 데카르트부터인데, 그것이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채택을 했다 해서 방법론적 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 회의 자체를 어떻게 방법을 채택했느냐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즉 회의주의는 머릿속으로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관념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맺는 그 철학의 구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데카르트가 세 가지의 관념을 구분을 해요. 일단은 외부에 있는 외부 관념. 그래서 이제 감각적인 경험적인 부분을 좀 중시하는 외부 관념, 즉 뭐 번역을 보면 외래 관념 뭐 이런 것들로 쓰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본유 관념 있죠.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내가 본성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이다 해서 이제 두 번째 관념으로 본유 관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직전 시간에 했었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방금 얘기하신 그 실체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무한실체와 유한실체. 유한실체를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때 되면 죽는 인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때 되면 시드는 꽃이라든지 때 되면 상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유한 실체로 보고, 그렇지 않은 변하지 않는 것 혹은 우리가 무한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신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 아까 마지막 관념의 세 번째가 신관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얘기이면서 동시에 실체를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 있잖아요.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 근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신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 연관성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데카르트는 중세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신증명을 합니다. 그거를 이성적으로. 그래서 신증명을 어떻게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말한 관념의 세 종류, 외래관념, 본유관념, 신관념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궁극적으로 그게 중세시대의 어떤 것, 그 중세시대의 신증명과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열리고요. 그것의 시작이 지금 실체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그리고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데카르트의 구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셔서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무한실체, 유한실체 나왔었죠. 무한실체 하나님, 유한실체 물체와 정신이다. 자, 그가 전제로 삼았던 생각과 존재가 평행한다는 사실에 알맞춰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타고난 관념이야. 인간이 하나님, 정신, 물체 세 가지 실체가 주어져 있다. 이 세 가지의 실체들도 코기토와 더불어 주어져 있다. 우리는 실체를 직접 그 실체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어떤 작용, 어떤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통해 인식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실체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체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어떤 작용의 주체가 되는 거, 어떤 활동의 주체가 되는 걸 통해서 인식한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작용을 보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실체들을 밝혀낸다. 어, 그런데 이러한 성질과 작용들 중에서 한 가지는 우연적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본적인 것이다. 자, 이제 나뉘죠. 우연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 데카르트 재밌는 게, 자, 아까 무한한 실체, 유한한 실체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연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을 나눠요. 이렇게 잘 나누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 이게 하나의 특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연적인 것이 없이도 기본적인 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연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이 없이는 생각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물체를 예로 들면 물체의 위치, 모양, 움직임 이런 건 우연적이에요. 근데 물체의 공간적인 연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좌표 평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물체를 만약에 본을 뜬다고 치면 그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인제 연장인 거죠. 뻗어나가는 물체가 이렇게 외곽선을 따라서 따면 그게 연장인 건데 공간에 펼쳐져 있는 거 그 모양 어쨌든 공간적인 연장 물체의 연장은 기본적이다. 이게 기본인 거고 심리적 체험에 있어서는 어 뭐가 우연적이냐면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욕망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건 우연적이고요. 기본적인 건 의식이에요, 의식. 어 데카르트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속성이라 하고 우연적인 성질들을 양태 또는 우연적인 것이라고 한다. 속성과 양태인 거죠. 속성이 기본적인 것, 양태가 우연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속성을 파악하게 되면 곧 그 실체를 파악한다. 속성을 파악하면 실체를 파악한대요. 속성이 아까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럼 물체에 있어서 물체의 속성은 연장이죠. 물체에서 기본적인 건 연장입니다. 이 연장을 파악하면 물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심리를 파악한다는 건 심리의 속성인 의식이 기본적이니까 이 의식을 파악하면 심리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양태와 속성 사이에는 아니 잠시만요. 속성과 실체 사이에는
자, 속성은 곧 실체니까요. 이 속성과 실체 사이에는 개념적인 구별만 있지 실제적인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내가 다른 속성들 자, 잘 이게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속성은 아까 실체라 그랬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속성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그 실체의 속성만을 가지고서 그 실체를 사고할 수 있다면 이 실체는 이미 다른 실체들에 대해 한 가지의 독자적이고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식된다. 이런 것은 생각하는 실체, 즉 영혼이나 정신의 경우에 있어서나 또는 연장을 가지고 있는 실체, 즉 물체의 경우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실체의 이해에 알맞춰서 생각하는 것, 레스 코기탄스라고 나오고 연장하는 것, 레스 엑스텐사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생각하는 것과 연장하는 게 관계가 없어요. 서로 엄격히 배척하면서 나란히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문제가 되죠. 영혼과 이 육체가 데카르트의 논리에 의하면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영혼과 육체가 맞물려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뒤에 나옵니다. 어 데카르트의 논리적 좀 허점인데 자 생각하는 것과 연장하는 건 어쨌든 데카르트 논리에 의하면 속성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어요,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의 정의가 아까 뭐였죠? 실체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바람에 실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논리적 맹점일 수도 있는데 자 물론 무한한 실체만은 다른 아무 것들도 없이 바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무한한 실체를 가짐으로써 본래적이고 엄밀한 뜻의 실체를 갖게 된다. 우리들이 전체로서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성찰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관심사는 영역별의 존재론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자, 그는 신적인 것과 창조된 것, 심리적,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 물체적인 것 등을 각각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해명하고 있다. 네. 우리들이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데카르트가 많이 놀랐는데 실체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이해되고 또 동시에 그의 위대한 업적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데카르트는 실체를 갖고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지니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실체가 앞서서 우리 데카르트의 맹점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근대 철학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아포리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뒤에 가면 또 연결의 노력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았던 그런 좀 가치 있는 이야기이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실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다 실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이 실체를 가지고 뭘 하려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형이상학적인 단위로 그 실체라는 단위로 세계 전체를 그리려고 했던 거죠. 말 그대로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 긍정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개념이 이제 바로 실체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근대의 핵심적인 생각이 되는 것은 실체라는 것을 대상으로 두고선 생각하는 자아를 탄생시켰죠. 그리고 그 생각하는 자아가 뭐 신으로부터 비롯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연결성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자신에게서 찾았다는 그 점이 우리 대륙의 합리론 혹은 대륙 이성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 부분의 시초였기 때문에 실체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실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그리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이제 근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아까 실체의 정의를 다시 보면 존재하고 있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존재하기 위해서. 홀로 독자적으로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정의가 예전에 우리 많이 봤었죠.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음. 뭐 이런 비슷한 정의를 많이 봤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새롭다고 할 수 있나? 어. 좋은 새롭 질문인데요. 음. 이게 사실은 데카르트의 제1 철학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해놓고 써놓은 서술인 걸로 보이거든요. 데카르트 제1 철학, 그 철학의 제1 원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죠. 그 두 가지로 떼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인데요. 생각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 궁극적으로 존재론이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사유에 대해서 혹은 관념에 대해서 생각한 합리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합리론에 대해서 합리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재론에 대해서 정말 신으로부터 의거한 존재론이 이전 시대의 존재론이었다면 근대 철학의 시작으로 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내가 의심하고 있다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존재.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 혹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 무엇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개념으로서 처음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방법적 회의의 제1 원리, 첫 번째 논리이고, 그래서 근대 철학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구분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확장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원래 예전의 논리, 이전의 논리는 중세 시대 논리는 그거였죠. 하나님이 딱 요런 정의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 없어. 홀로 존재해.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만 말했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한테도 내려온 거예요. 인간은 존재하고 있기 위해서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혁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얘기했던 걸 인간으로 확장한 거죠. 아직까지 데카르트는 하나님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체 중에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인간이 위대해진 거죠. 인간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예. 자, 이제 볼게요. 141쪽 무한한 실체가 나옵니다. 자, 이걸 읽어볼게요. 데카르트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무한하고 무의존적이며 최고로 잘 알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하는 이것들을 창조한 실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정의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판단하여 그 완전성에는 아무것도 덧붙일 수 없을 만큼 실제로 무한하다고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자, 하나님은 최고로 완전한 존재자라고 정의를 해요. 네, 성찰이라는 책에서. 이런 정의들은 뭐 익숙하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의존적이고 최고로 잘 알고 최고의 능력이 있고 뭐 창조주고 뭐 완전하고 이런 정의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야, 이거 도발적인 질문이죠. 중세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이런 건데, 야, 진짜, 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실제 하나님이 있긴 해? 음. 현대인들한테는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당시엔 혁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신을 어
이제 신증명을 보여주죠. 3가지. 하나님 진짜 있어. 그래서 세 가지 한번 볼 텐데요. 데카르트의 신증명. 첫 번째 사고 과정은 논리적 인신론적인 사고 과정이다. 자, 이 과정은 우리들이 불완전한 것에 관해 생각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완전한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하고, 유한한 것에 관해 생각하고자 할 때는 무한한 것을 전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전 철학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야, 네가 지금 불완전한 거 생각하고 있잖아. 그거는 완전한 게 있기 때문이야. 유한한 거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 무한한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유한한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논리인 거죠. 어. 그 완전한 것, 무한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음.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내 자신의 개념에 어떤 방법으로건 앞서간다. 이런 거고요. 142쪽에 보면 이런 생각은 신플라톤주의의 전통에 속한다고 해요. 이 존재, 가치, 위계, 존재, 가치의 질서에 따른 논증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져야만 하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도 연결되고 있는 원래 낡은 우주론적인 증명을 나타내는 사고 과정과 구별짓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아직도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적인 사고의 뜻으로 작용 원인의 개념을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 가장 완전한 존재자라는 관념을 찾아낼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가장 완전한 존재자를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 관념은 무로부터 생겨날 수 없고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로부터도, 아니,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장 완전한 존재자를 생각할 수가 있냐. 이게 생겨날 수가 없다. 우리로부터 이런 관념이.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원인을 필요하죠. 한 가지 원인. 음. 한 가지에 알맞은 원인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가, 그게 당연히 신일 것이고. 음. 그래서 완전한 것의 관념은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생겨날 수가 없다. 뭐 이런 문장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의 논리가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관념을 생각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어. 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관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142쪽에 맨 밑에 보면, 왜냐하면 가령 한 가지의 관념이 한 가지 다른 관념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끝없이 계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은 그 어떤 첫 번째 관념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 첫 번째 관념의 원인은 동시에 그 원형이며, 관념 안에 객관적인 방법으로 내포되어 있는 현실 전체는 이 원형 속의 형상적인 방법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발견했다. 하나님 자체를 발견했어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데카르트의 이런 사상을 상기하면서 칸트가 말한 실제의 전체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가 말한 이데아의 관념, 그 이데아의 이데아 얘기 많이 했었죠. 이거다. 데카르트는 원인은 결과보다 훌륭하고 더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의 근본 명제를, 신플라톤주의는 유출설이잖아요. 원인이, 그러니까 태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양이 가장 밝고 뜨겁죠. 거기서부터 빛이 막 번져 나가잖아요. 점점 흐려지죠. 원인이 결과보다 훌륭해요. 그리고 원인이 더 실제적이에요. 이런 근본 명제, 심플라톤주의 근본 명제를, 원인은 적어도 결과, 그리고 관념으로서 표상, 생각된 실제와 똑같은 정도의 형상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보다 조심스러운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좀 형식이 좀 길어졌죠. 데카르트의 논증은 이런 신플라톤주의적 배경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논증이 뜻을 가지려면 결국
플라톤의 변증법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영혼이 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일 것이래요. 그러니까 데카르트한테 하나님과 영혼이 더 실제적인 거고 오히려 이 다른 것들이 덜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초감각적인 것을 지각을 못하냐. 어, 뭐 이런 비판을 했던 것 같고. 자, 144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데카르트의 세 번째 논증은 안셀무스적인 증명, 소위 본체론적 신증명, 존재론적 신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명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관념 또는 본질에 필연적으로 속하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념에 속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골짜기의 관념이 산의 관념에 속한다. 산이라는 산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 안에 당연히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도 있고 바위도 있고 한데 산 안에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관념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하나님의 관념을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게 봤다는 거겠죠? 음. 자, 최고로 완전한 것에 대해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세 가지로 나눴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 비슷한데요. 최고로 완전한 것에 대해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최고로 완전한 게 있어. 있긴 있어. 이런 거죠. 데카르트는 하나님의 이념이나 본질에 관해 말하고 있으나 칸트는 하나님의 개념에 관해 말하고 있다. 칸트랑 비교하거든요. 데카르트와 칸트. 그래서 자, 쭉쭉 자,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관념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관념이 이미 현실이다. 이것은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적 철학의 관념 실제론이기를 바랐다. 이념이 파악될 때에는 저절로 현실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안셀무스적인 그 본체론적 신증명이 성립을 하려면 이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진짜 있어요. 이데아 같은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우리가 유니콘을 생각하면 유니콘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념이 파악될 때에는 저절로 현실도 거기에 있다. 모든 참된 것이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관념은 존재들 중에 존재다. 관념, 이념 이런 것들의 방점이 찍혀 있고요. 실제는 사물에 속하는 것이며 칸트에게 있어서처럼 독자적인 기능이 아니다. 관념 실제론의 비밀은 바로 이것에는 속이 빈 생각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 하나하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이나 공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미 토마스와 가오닐로가 안셀무스의 증명과 연관하여 지적해둔 바가 있다. 그러나 정신 그 자체는 저절로 존재와 결합해 있다. 이런 생각 자체,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셀무스도 그랬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그 자체는 저절로 존재와 결합해 있어요. 정신은 이미 언제나 존재를 파악한 것이다. 요런 문장들. 대충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정신은 이미 언제나 존재를 파악한 것이다. 이게 뭐 진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전제였죠. 대전제. 진리는 존재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들. 자, 여기까지 볼 텐데요. 지니님은 뭐 어떻게 보셨나요? 신증명, 데카르트 신증명. 네.
네, 저도 신증명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관념으로서의 신이죠. 아까 세 가지 관념, 데카르트가 나누고 있다고 해서 외래관념과 본유관념과 신관념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신관념은 유한한 우리네 인간들과는 다른 무한한 어떤 것의 근본적인 관념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유한한 우리 인간 애들이 감히 어떻게 유한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근본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논문들도 보시면 데카르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기독교적인 면모에 대한 논문들이 꽤 있고요. 이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증명 첫 번째가 완성이 되고, 두 번째는 존재라는 특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뭐 속성이나 특성이나 뭐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신은 완벽한 존재죠. 근데 어떻게 완벽한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특성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 인간들도 존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이라고 없겠어? 당연히 있지라고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해를 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중세의 어떤 신증명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 신증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물었겠죠, 질문을. 그러면 인간 정신, 유한한 우리 개체들과 무한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신과 별개라면, 별개 관념으로서 존재하면 우리 인간은 이 사물들, 실체들의 총체인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좀 비겁할 수 있겠는데, 그 물질적인 어떤 대상, 또 사물들, 이런 것들은 물질의 관념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어떤 물질 이 부분을 좀 선을 긋고 있고, 그 이제 뒤에 이어가게 되면 우리 기회 원인론까지 직전까지 오늘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시도들을 해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먼저 나눠놓은 그것들이 어떻게 합치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인간 정신의 어떤 영역과 신의 어떤 확실한 존재적인 특성을 구별을 해놨다고 했죠. 근데 그것에서 이제 사물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되는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다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관념에도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지점에 대한 우리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 긍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점이 좀 중세와는 좀 달랐던 지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데카르트 막 시작할 때 데카르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모로 종교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좀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좀 질타의 시선을 드리웠다면 이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신과 인간을 구분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네들이 열심히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신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성이 얼마나 뛰어난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질타가 됐을 것 같고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의 여담이지만, 데카르트가 그 방법서설로 유명해진 다음에 유명해지기 전부터 되게 원래 병약했다고 해요. 비실비실했대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자고 그랬대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해도 뭔가 좀 제약이 많았고, 유모의 품속에서 자랐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관념적인 생각의 어떤 사유 공부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경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뭐 사유를 좀 강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론이 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그렇게 병약하게 자랐으니까 성미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되게 겁도 많고요. 생각도 많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보면 잠도 못 자고 약간 그런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몸도 약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꿈도 많이 꿔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꿈 얘기도 많이 나오죠, 뒤에 가면은. 그래서 데카르트가 하루는 우리 동양 사상처럼 그 호전몽 그런 식의 꿈을 꿔요. 나비가 된 자신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꿈 속에서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건지, 나비가 된 내가 뭐 꿈을 꾼 건지, 현실인지 꿈인지 이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연장 개념과 생각 개념이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명석판명한 그런 개념들도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런 성미와 환경과 그의 논의들이 궁극적으로 데카르트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원인도 됐는데요. 이제 범법소설로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여왕이 불렀죠. 그 북부에 있는 그 유럽 북동부에 있는 되게 추운 지역에 여왕이 불러가지고 이제 철학 좀 가르쳐라라고 했는데 데카르트는 10시간씩 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기상 시간이 점심 때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웨덴 여왕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나 새벽에밖에 시간 없다. 그래서 불러서 가르치라고 했대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갔는데 수업 시간이 새벽 5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가 수업 준비하고 일어나고 뭐 그러려면 5시에 수업을 하려면 되게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1949년에 그쪽으로 파견돼서 갔는데 5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데카르트가. 그 추운 지역에서 폐렴이 걸렸다라는 것도 있고 정오에 일어나서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수업을 하다 보니 좀 무리가 생겨서 좀 면역력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사유와 이런 이론이 그의 생애까지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사유라는 게 어떤 사람의 철학이 그냥 뭐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체질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뭐 방법 소설이나 성찰 이 분량만 봤을 때도 되게 짧아요. 이분은 길게 글을 못 쓰는 체질이었던 거고,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살면서 긴 글 쓰는 거는 글렀다. 단편 뭐 소설을 쓰더라도 단편 소설이나 쓰면 살아야겠다. 근데 반면에 뭐 조정래 작가님처럼 뭐 진짜 대하 소설 한 번 쓰면 뭐 10권짜리 뭐 20권짜리 쓰는 분들은 그런 체질을 만든 거죠, 몸을. 그런 글을 실제 몸에서 글이 나오거든요. 10권짜리 대하 소설을 뭐 내가 써야지 뭐 한다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체질이 되는 사람만 그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데카르트의 호흡은 상당히 짧습니다. 보면 이분이 정말 몸이 허약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이 분량만 봐도 느껴져요. 네. 체질이죠.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긴 글을 못 쓰시는 거죠. 자, 145쪽을 보면 데카르트는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자존성이라고 보았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자존성. 하나님을 자기 원인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자, 원인이 앞서가는 것이거나 결과와 다른 것을 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쭉쭉 넘어가서 뭐 세상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념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주관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옮겨지며 적어도 우리들이 하느님이라고 일컫는 초월자가 주어지게 된다. 그런 물체의 세계가 주관성을 초월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단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관을 넘어서는 것, 주관성을 초월하게 되는 것인데 주관을 넘어 객관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럼 물체의 세계가 주관성을 초월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것. 147쪽을 보면 그러니까 초주관성, 주관을 넘어서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가지의 도덕적인 확실성이 있다. 자, 이것 도덕적인 확실성은 부풀리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말하자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이성적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 어. 자, 그러면서 아래 쭉 보면 그 제1성질과 제2성질이 나와요. 자, 제1의 성질에 관해서는 다르다. 자, 여기 보면 즉 우리들이 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컨대 연장, 형태, 운동 등과 같은 감각적인 지각에 대해서는 다르다. 그런데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을 문제 삼을 때에는 거기에도 진리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물론 사물 자체를 알맞게 모사하게 된다. 그러나 확실성에 대한 맨 마지막 근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와 성실성에 관해 생각을 함으로써 비로소 물질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카르트였죠. 확실성에 대한 맨 마지막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다. 음.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유한한 존재의 영역에서 첫 번째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영혼을 가진 실체다. 이제 유한한 존재로 넘어가서 영혼을 가진 실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인제 여기서부터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 지니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네, 네. 여기서부터 네. 150페이지 연장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직전까지 영혼의 존재와 신의 영역 그리고 그 신의 이야기에서 신의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근대철학으로 넘어왔으니 맞아요. 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신의 관념을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이제 주제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런 신이 창조한 완벽한 세계 있죠. 그 세계를 우리가 이성으로서 지식의 차원으로 도달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데카르트가 신의 이야기, 관념, 뭐 초월 이런 것들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으로 인간 능력을 긍정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 인간 능력을 긍정하는 건 인간이 신에게서 받은 그 이성의 능력을 잘 사용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이란 이제 영혼 존재 쭉 하면서 얘기가 나올 텐데 명석판명한 이성 작용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7페이지 맨 아래 문단이고요. 인용구예요.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알아내게 된 것은 내가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다. 실체가 나오죠. 그리고 이 실체의 본질 전체 또는 본성은 여기 전체라는 것도 잘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전체는. 이제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부분에서부터 전체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방법 서설의 1, 2, 3, 4의 방법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에서 나오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책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데카르트 끝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또는 본성은 오직 생각을 하는 데에만 있으며 이 실체는 존재하고 있기 위해서 아무런 장소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사물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나의 방점이 찍혀있죠. 즉 그것을 통해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는 영혼은 나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르며 그래서 여기서의 영혼은 우리가 중세시대에 막 이렇게 영혼 분리되고 뭐 사후세계 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래서 정신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완벽히 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은 나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르며 육체보다 쉽게 설명되기마저 한다. 그리고 이 영혼은 설사 육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꼭 같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에 나와 있죠. 영혼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을 감각보다 높여보지도 못하고 상상력이 어울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살펴보지 못하듯이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 뿐이다. 그런데 상상력이란 이제 상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물질적인 사물들을 살펴보기 위한 의식의 특별한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는 호기토 안에서 비물질적인 것의 존재가 직접 주어진 뒤에야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추출해내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생기는데요. 너무 가면 안 되니까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현대철학 할 때 또 한 번 데카르트를 짚어낼 수 있다면 이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혼의 본성은 바로 생각, 사고 이외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했던 영혼은 곧 생각이고 사고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계속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장 직전까지 읽겠다라고 했던 건 우리가 이 데카르트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정신은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사유는 이제 영혼과 가깝겠죠. 그리고 물질, 우리가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물질들은 연장을 통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사유를 확장하는지에 대한 얘기 별개,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연장의 확장으로서 존재하는지를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별개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데카르트이고요. 뒤에 가서 그의 연결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기회 원인론이 됩니다. 148페이지 영혼의 본성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한다에 속하며 다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따라서 순수한 사고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하튼 영혼은 이제 고대 철학에 있어서처럼 삶의 원리가 아니게 되었다. 육체의 움직임은 영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버려서 육체가 움직임을 중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도 중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중세시대에 생각했던 개념들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카르트는 정리하고 있죠. 영혼을 의식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심리학의 근세적인 개념을 이룩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그의 한 가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설에서 인용한 것에서 전형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의식 안에서 직접적으로 실체이고 나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발견할 때 자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아. 그리고 또 흉처럼 영혼의 작용의 흐름만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데카르트에게는 다시 옛 형이상하게 테두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카르트의 한계점까지 여기에서는 다 정리를 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데카르트는 그의 의식 안에서 직접적으로 실체이고 또 이것은 영혼이고 또 이것은 나인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자아이고 그것이 이제 옛 형이상하게 냄새가 난다. 크게 거기서 독립한 건 아니었다라고 한계점까지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아직도 나가 문제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근대 철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칸트와 그 이후에 이르러서야 나 자신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 칸트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지점을 여기서부터 미리 말해주고 있고요. 데카르트에 이르러서 힐시베르거가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자꾸 와가지고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하셔서 데카르트만 뽑아내서 이해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데카르트는 의식의 내용을 능동적인 상태와 수동적인 상태로 구분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능동적인 상태들이란 의지의 여러 형식들이고 수동적인 상태들이란 감각과 인식에 의해서 우리들 안에 생겨나는 모든 것, 즉 여러 가지 표상들을 말한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데카르트가 하나의 회의를 방법적으로 취했을 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진리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했던 거예요. 뭐 수학적인 여러 가지 명증한 논리들을 내세워서 공리라고 하는 형태의 사유작용을 시작점으로 두고 싶어 했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척에 있던 것이 바로 경험에 의거한 생각들이에요. 감각에 의한 생각들. 그것은 뭐 시각적으로 말했을 때 착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요소들인데 그것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상. 그래서 표상 자체는 영혼 자체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건 예컨대 마치 키메라의 표상 같은 것들이다.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뇌 얘기가 나와요. 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뒤에 가서 또 중요해지죠. 기회 원인론에 넘어가서 뇌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연결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 뇌와 연결되어 신경을 매개로 해서 생기고 뭐 조심스럽고 비판적으로 말해질 수도 있지만 이런 표상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우리들이 그것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밖에 있는 대상들과 관계 지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념들, 외래적인 관념, 본유적인 관념, 그리고 신적인 어떤 세계의
그 세 가지 관념들이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구분하고는 있지만 그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149페이지 맨 아래 문단에 6가지 근원적이고 단순한 정열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놀라움, 사랑, 미움, 욕망,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데카르트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어서 이 정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다 좋은 거다. 다만 이것들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150페이지에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들을 절대로 나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들을 지나치게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그 이제 합리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감정과 감동도 표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열의 힘은 옳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영혼을 속이는 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스토아학파와 비슷하게 뭐 표상에 불을 꺼라 이런 것들 스피노자 얘기 중간에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는 데카르트의 상호작용설 혹은 뒤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물질의 얘기를 하는 연장의 개념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나란히 있으면서 영혼 밖에 있는 유한한 실체의 다른 커다란 영역은 물체의 세계, 즉 연장하는 세계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물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 데카르트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유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좀 이전의 세대에서 말하는 영혼 개념과 달라지는 지점이라면 그 사유 정신의 주체가 자아로서다라는 근대적인 주체의 개념이죠. 현대적인 개념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신과 같은 연장의 개념을 말하고 있구나. 그것이 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이성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데카르트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재밌는데 아까 저희가 제일 초반에 했을 때 어디 갔냐? 그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무한실체와 유한실체.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요. A와 A 플러스 B 얘기를 할 텐데 이거예요. 데카르트는 물론 A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근데 B를 했는데 그 B가 결정적이었죠. 효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무한한 실체는 하나님이었죠. 유한한 실체는 물체와 정신이었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이제 데카르트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물체 얘기도 하게 되고 정신 얘기도 하다 보니까 물체와 정신이 두드러져 보여요. 특히 물체가 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은 또 나누는데 두 개로 잘 나누시더라고요. 능동적 상태와 수동적 상태로 나누는데 자, 능동적인 상태는 의지이고 수동적 상태는 감각과 인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물론 의지를 강조하고 싶었겠죠. 능동이 좀 더 긍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수동적인 건 왠지 좀 수동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이게 후대 철학자들에게 감각? 감각? 감각, 인식 이런 게 두드러져 보였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뭐 육체도 이런 대상들 중에 하나다. 배고픔, 목마름, 낮은 단계의 자연적인 욕구, 또 따뜻함, 아픔 등등의 표상들. 이거를 일일이 서술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그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주목을 안 했는데. 그리고 아래도 보면 단순한 정열들 6가지의 근원적 정열들, 놀라움, 사랑, 미움, 욕망, 기쁨, 슬픔. 욕망이 보이잖아요. 현대 철학에서 욕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뭐 그냥 뭐 이전에 있던 거 그냥 가져왔을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데카르트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안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욕망 같은 것들이 후대에 보인다는 거죠. 감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게 현대인이라서 이런 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좀 그래서 만약에 요걸 인제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철학을 할 때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철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분류를 하겠죠? 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시대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개념들 '아 그런 것까지 굳이 논의해야 돼?' 데카르트 시대도 그랬겠죠. 그런 것까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그게 나중에 포인트가 되고요.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당시엔 별로 주목을 못 했는데 이후의 시대에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런 식으로 현대에 많이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어 이전에 못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요번에 좀 저는 읽으면서 좀 주목이 됐었고 어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끊고 가려고 하는데요. 연장 이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볼 텐데 지니 님도 한번 좀 나름의 인제 요 파트 읽으시면서 좀 뭐 깨달으신 거나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음. 뭐 물론 데카르트가 계속 재평가되고 재조명 받으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데카르트가 되게 유약했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책에도 이제 맨 앞에서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언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혁명론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라는 지점을 읽었었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좀 가까운 동시대에 갈릴레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되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던가 아니면 무슨 출판을 하던가 글을 쓰던가 이런 것들도 숨어서 했다고 하고요. 출판돼도 되게 잘 팔려도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또 같이 본다면 후대 사람들이 뭔가 가치 있게 보아서 좀 복권시킨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데카르트가 좀 몸살렸던 것들도 있어서 아마 여러모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150쪽 중간 이제 연장하는 것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